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진상규명 대상인 이 장관을 해임하라고 하는 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운송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고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와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늘 아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지하철 파업이 길어질 경우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6.9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한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에 나서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정조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인 모레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의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이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여야의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질 텐데요. 이 장관 거취와 국정조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얽히고 설킨 각 당의 복잡한 셈법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 오후에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주 탄핵 소추안까지 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다시 한번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겁니다.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임 건의안 가결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음 주엔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 국민적 요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탄핵안 역시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한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성립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국민의힘 김도욱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탄핵에 인정될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연일 강공 모드를 취하는 건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까지 맞물린 전국에서 민주당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정조사 참여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에게 해임 건의안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갑툭튀 뜬금없는 해임 건의안이며 탄핵이며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정확히 민주당도 스스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 정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 이 장관은 직무정지로 국정조사에 나갈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시멘트와 정유업계는 물론 석유화학과 사료업계까지 피해가 확산할 조짐입니다. 정부가 재고가 한계치에 이르고 있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물연대와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에 있는 한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휘발유 재고가 바닥나는 주유소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은 어떤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휘발유가 일반 휘발유가 이제 품절이 돼서 그래서 못 팔고 있고 경유만 이제 좀 팔고 있는 상황.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이 있는 주유소는 모두 23곳으로 회전율이 높은 수도권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산업부는 기름 부족 사태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정유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 자체는 모든 국민들한테 엄청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류 피해는 정유와 시멘트 업계는 물론 석유화학과 사료업계까지 확산할 조짐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 이제 공장 가동에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좀 염려를 하고 있고요. 공장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결국 사료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오고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축이 굶게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시멘트와 석유화학 업계 등 6개 단체가 하루 평균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 확산을 멈출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틀 만에 이뤄진 2차 협상도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오늘 교섭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회 노력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빨리 복귀하라는 말 외에는 들을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측의 팽팽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길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 개시 명령에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VT 노동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의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다며 철회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더 높여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제도가 화물 노동자의 유일한 방패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전운임 제도는 화물 노동자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이다.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노예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 지역에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800여 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1,4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물리력 행사나 컨테이너 터미널 출입구 봉쇄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운송 방해라든지 불법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장 체포가 부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영계 투쟁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파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당장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파업 지지 문화제를 연 뒤 3일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애초 서울 국회 앞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영남권 조합원은 부산 신항에 모여 대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6일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쟁의권이 있는 사업은 연대 파업으로 나설 것입니다. 총회, 조퇴, 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2월 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만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더는 투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지하철 파업에 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지만 불법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 안 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송 종사자들의 임금이 일반 임금 근로자보다 높다며 이번 집단 운송 거부는 교섭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상황이 지속하면 앞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만큼 합의로 이어진 지난 6월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 집단운송 거부 사태는 강대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퇴근길 지하철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두 운행률이 평상시보다 떨어졌는데요. 오늘 저녁 7시 추가 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퇴근 시간 지하철 상황 어떻습니까? 네, 퇴근길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승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신도림역은 환승객이 많은 특성상 파업 여파로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혼잡도가 평소보다 더 높아진 분위기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퇴근 시간인 오늘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운행률을 평상시의 8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 1분에서 2분 늘어나는 거지만 그 정도로도 인파가 몰리는 퇴근 시간에는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오늘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배차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운행률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는데요. 그래서 심각한 운행 지연이나 큰 혼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역에서는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보다는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 여파였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부터는 운행률이 평소의 72%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체감 혼잡도도 높아졌습니다. 네, 한편 노사가 지금 다시 본교섭에 들어간다고요. 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공사 측에서 본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 측에서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가장 큰 쟁점인 인력 감축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가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사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2026년까지 1,500여 명의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오히려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교섭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고 파업이 첫날 마무리될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결정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일단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네, 그러고 나서 안 되면은 이제 탄핵 소추로도 넘어간다. 사실 이제 당내에는 신중론도 있고 강경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강대강 대치 국면 현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야당에서 이 정도 주장을 하면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물밑에서 협상도 하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물러날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내세운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안전 예방에 대한 주 책임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명백하게 실책을 한 것은 이건 분명히 이제 파면감이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 뭐 소방 이런 데들을 다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경찰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로서 앉아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 두 가지를 지금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임에 있어서는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물러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 두 번째는 해임 건의안을 우리가 올릴 테니 그러면은 책임지고 잘라라. 면직을 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되면은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 그래서 지금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탄핵 소추안까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국에 대한 주도권 잡기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이 아무도 이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여론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뭐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이제 꽤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꽉 막힌 전국의 책임이 여당과 특히 대통령실의 어떤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에 이제 기인한다고 본다라면은 우리의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실력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양보할 어떤 뭐 생각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지금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면에는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제 줄다리기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주 중반쯤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도 이제 지금 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이제 이미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면은 이제 탄핵 소추안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거든요. 그 이상민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를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무법인에 이것도 자문도 구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라는 이런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까지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지금까지 장관은 탄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적은 15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통과가 된 적은 이제 3번이 있었는데 그게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3명이고 나머지는 이를테면은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탄핵 소추안이 발의는 됐지만은 그게 표결까지 가지 않아서 자동 폐기되거나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쉽지도 않고 사실은 어떤 정치적 액션에 가까웠다라는 건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그냥 단순한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정말로 좀 밀어붙이겠다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으로 갈 경우에 이제 헌재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검사 역할을 이제 이 법제사법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협조를 안 해줄 것이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 소추할 때 그때는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때 협조를 해가지고 사실 그게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끝까지 버텼으면은 그게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금 탄핵 소추안에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를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가지고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정부 여당의 이런 모습들을 좀 부각시키고 공격 모드로 좀 가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헌재 가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또 정치적 역풍이 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다 감수하고 가겠다.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뒤를 정부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야당도 뭐 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발언들이나 이게 모든 양측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수위가 높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되게 상징적인 게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더 탐사라는 유튜브 매체가 자택을 방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 탐사뿐만이 아니라 뭐 노조 아니면 야당한테도 이게 뭐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또 이를테면은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또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경 모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남도 없습니다. 야당도 물러섬도 없고 대통령실도 물러섬이 없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약간 양측의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좀 느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국정조사에는 어떤 불똥이 튈 것인지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거부, 보이콧 시사도 한 바 있습니다만 또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딱 잘라서 거부할 것이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라는 건데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은 그때는 국정조사를 받기 어렵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임 건의안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논리는 이제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뭐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이미 반대나 기권표를 다 던졌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기류도 초반에 왜 이런 거를 합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언론 보도로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지위조차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경 모드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더 단호한 것 같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연일 이 보이콧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렇죠. 뭐 이미 뭐 이제 국정조사를 야당이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민주당 들으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당 들으라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로 나 화났어 대통령실 화났어 대통령이 화났어 이런 거를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다만 이제 증인 출석 아니면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그럼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하면서 뭐 증인 출석 안 하면 또 고발할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또 이제 뭐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국정조사는 잘 안 이루어지면서 출석 안 하고 자료 제출 안 해서 고발이 난무하는 이런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애초에는 이제 국정조사를 먼저 할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과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접점을 찾았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오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국정조사를 그렇게 서둘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울고 싶은 사람 이제 뺨 때려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협상을 했을 때 그 내용은 사실은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게 이제 지지를 받아서 그게 된 거였잖아요. 의원총회나.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럴 경우에는 뭐 그냥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이거 국정조사 참여해서 들러리를 서거나 뭐 야당 좋은 일 시켜줘야 돼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은 예산안도 좀 어떻게 될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예산 소위에서도 뭐 초읽기 심사를 들어갔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잘못하면 또 너무 서둘러서 하면은 이게 좀 날림 심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심사 기한은 지금 금요일로 좀 미뤄둔 거죠.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예, 원래는 11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12월 2일까지로 지금 이틀을 연장을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예산안을 다 이제 심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본회의에 올리게 원래는 12월 2일 날 본회의에 통과하는 게 데드라인이었죠. 그래서 이틀 정도 이제 뭐 좀 더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틀 안에 정말 될까 이견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좀 어떤 오기 이런 것도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는 12월 2일에는 원래대로라면은 합의를 못 보면은 정부 원안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원안을 이제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부 원안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겠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예년에도 12월 2일 법정 시한을 그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정부 원안이 상정이 됐던 겁니까?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부 원안이 꼭 상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편법이죠. 원래는 정부 원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12월 31일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안이 또 올라가서 그게 통과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한 번도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룬 적은 없어요. 12월 30일이 자정에 가까워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뤄가지고 뭐 고성 지르고 하더라도 결국은 됐는데 지금은 아예 지금 준예산도 불사하겠다. 대통령실도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도 그러면은 정부 원안이 아니라 국민의힘 요즘 예산 심사도 안 하는데 우리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법상으로 국회는 삭감만 할 수 있지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의 예산을 다 삭감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이게 소위 말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예산이 내년에 책정이 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요즘 뭐 사상 초유란 말이 너무 자주 쓰여가지고 너무 좀 흔해졌는데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좀 초유의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안을 삭감을 하는데 그 수정한 예산안을 그냥 야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할 걸 이제 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일 아까 말씀드린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뭐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이 됐고 뭔가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들려서 저는 그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서로 강대강 한번 보여주겠다. 실력을 보여주겠다. 너의 말은 절대 듣지 않겠다. 이런 그런 태도라서 글쎄요. 이게 지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하여간 좀 너무 좀 무책임하다. 정보도가 됐든 국회가 됐든 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루면서 계속 이제 강대강 팽팽하게 이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 정치적 부담을 여야 다 같이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좀 이 여야 간의 타협을 하는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는 참사 발생 이후 압사 위험을 알리려고 119에 전화했던 신고자 2명도 포함된 거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 또한 참사 전에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윗선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이후에도 119에는 100건에 달하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살려달라, 압사당할 것 같다. 직접적인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분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때 신고자 가운데 2명도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 신고자입니다. 참사 발생 20에서 40여 분이 지날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소방대원들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다만 주변 소음 등으로 신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이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 보고 관련자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참사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12 무전망 기록을 보면 밤 10시 36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가능한 인력을 다 보내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전 서장이 국회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 전 서장은 당시 구체적 현장 상황을 들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특수본은 결과적으로 이 전 서장이 밤 11시 전부터 상황의 급박성을 알고 있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 모두 신고 창구인 112와 119를 통해 참사 전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이 윗선에 제대로 보고가 된 건지, 되었다면 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을 큰 폭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헬기에선 최루액이 떨어집니다. 옥상에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 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이후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다치고 헬기와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에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 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중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망가질 걸 감수하고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며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노조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정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 이 시간이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 진압에서의 경찰 직무수행의 재량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불법 집회라 해도 과잉 진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1991년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는데 동료 강기훈 씨가 엉뚱하게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고인의 유서를 대신 써 죽음을 방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위법한 필적 감정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강 씨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아마 유죄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그 느낌, 그 뉘앙스를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제게 유감의 뜻이라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까지 배상금 8억 원이 인정됐지만 불법 필적 감정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외에 다른 주장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밤샘 조사나 폭행 같은 개별적인 불법 행위는 재심과 상관없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땐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에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따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강 씨가 받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 책임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씨 측은 사법부가 끝내 수사, 기소 전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해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부정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은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했다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한 장관은 성찰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재작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 소속이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1차장 검사로 한 장관을 수사하다 정 위원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정현 연구위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이 위원은 정 연구위원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이들이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장관 취임 뒤 정 연구위원에 대한 보복 수사, 기소를 벌였던 검사는 영전했다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죄를 선고한 2심 역시
당시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맞섰습니다. 정 연구위원을 기소했던 서울고검 수사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무단 침입해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기자들에게 접근 금지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대국민 약속이 공연불이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직원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SNS에 올렸습니다. 문서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통신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한 장관과 가족들의 이름, 집 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앞서 더탐사 소속 직원 5명은 한 장관의 집 앞까지 무단 침입해 현관 잠금 장치를 열려고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접근, 통신금지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낸 겁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적힌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 측에게만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에겐 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 절차만 적힌 통보서를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 탐사 직원들에게 긴급응급조치 사실과 그 이유를 문서로 알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지난 9월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피해자 보호 등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보복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개인정보를 스토킹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약속을 스스로 공연불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한 장관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결정서를 보낸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중동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이 날로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인프라 구축에 나서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애초에 이제 사막, 중동의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월드컵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날씨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월드컵 경기장 안은 뭐 그렇게 덥지 않다고 하죠. 워낙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돈이 한 270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요, 통상적으로 예년에 월드컵을 한 5번 정도 개최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5번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을 한 번에 쏟아부어서 중동에서는 최초로 뭐 진짜 모든 경기장에 에어컨 틀면서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카타르 자체가 워낙 손에 꼽히는 그 부유한 나라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동의 부자 국가들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를 꼽으시는데요. 네. 아닙니다. 사실 중동에서 제일 부자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5배 정도 되고요. 아랍에미리트에 비해서도 한 30~40%가 높은 국민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또 물가도 좀 싼 편이라서 그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투입할 때는 뭐 단지 뭐 월드컵 개최국가 명성만을 생각하고 뛰어든 건 아닐 텐데요. 경제적 효과를 분명히 염두에 뒀을 텐데 역대 월드컵 개최 국가들을 보면은
흑자 월드컵이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도 이 월드컵 개최라는 것만을 따져서는 카타르 월드컵도 어마어마한 적자 월드컵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월드컵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흑자를 보였다라는 기록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월드컵이라는 것을 개최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뭐 중계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입장객 수입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것보다는 다른 목적 아래 개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중동에서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같은 곳이 아니라 카타르에도 이렇게 세계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인프라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카타르는 전후방적으로 어마어마한 문명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방송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중동을 대표하는 방송 그러면 알 자지라 방송을 꼽는데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송국이 아니라 카타르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알 자지라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영문 채널을 전 세계에 만들어서 최초로 송출하기도 했고 예.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중동을 대표하는 문명 국가는 카타르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네. 어느 정도 갖춰 나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게 카타르뿐만이 아니고 주변 중동 국가들도 이런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다녀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거액의 초대형 사업 프로젝트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죠. 네옴시티가 그 핵심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요즘 중동의 여러 왕실에서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렇게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2100년대나 볼 수 있는 듯한 도시를 한번 건설하겠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 이렇게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는 저 셰이크 모하메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우리 아버지도 낙타를 타고 다녔는데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런데 내 아들도 벤츠를 타고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증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탈석유 시대가 언젠가 도래할 것이고 그럼 다시 중동은 가난한 국가로 바뀔 것 같다라는 우려스러움을 이렇게 중동의 많은 왕실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탈석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동의 메카 도시, 메카 국가가 우리나라여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동의 여러 왕실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저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 부유한 네. 산유국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 사회 인프라 투자에 나선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이제 미래에 대한 초조감 같은 것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들이 각 나라에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굉장히 이제 거액의 MOU 계약들이 이제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좀 알맹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난번에도 그 방문을 하셨을 때요, 10조 원 가까운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예. 그 중에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진 게 한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금액이 큰 40조 원 규모의 투자와 계약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그 세부 내용도 보면 철도 협력이라든가 화학 분야라든가 에너지, 그다음에 건설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통계를 봤었을 때 이 40조 원 규모가 전부 계약으로 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절반 정도만 계약을 해도 20조 원이라는 규모는 굉장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을 더욱더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MOU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강제성은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큰 규모의 이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꿈 같은 예. 얘기들이 많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뭐 더 라인이라고 이제 이 명칭이 붙여 있던데 한 170km 정도를 이제 고층 유리벽으로 이렇게 쭉 이제 연결해서 거기다 이제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수요를 충족하겠다.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뭐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런 거에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중동에서는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마천루라든가 상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는 거의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수주를 싹쓸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두바이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건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카타르 올림픽을 월드컵을 대비해서 카타르에서 대규모 박물관을 졌는데 그 박물관 중에 하나를 또 우리 현대건설에서 수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처럼 중동에서 이렇다 할 그 건설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에서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저 라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는 많은 후보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손꼽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이제 과거에 유사한 그 신도시 프로젝트도 있었죠. 아부다비에서 이제 마스다르 시티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마스다르 시티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단 1톤도 쓰지 않겠다라는 탄소 제로 사회를 제일 처음 천명했던 도시인데요. 예. 이게 당초 계획보다도 미진해졌고 실제 탄소 제로 사회를 구현하는 도시로 완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중동의 왕실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청사진이라는 것은 실제 큰 지향점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예. 그 지향점에 가장 근접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시공 능력을 가진 회사들에게 발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실제 그 목표치에 근사할 수 있는, 아니면 청사진에 근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우리는 중공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수주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이제 별 문제인 것이고, 저런 그 신도시 프로젝트들이 그러면은 완공이 된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 마무리가 되느냐, 그 도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분당에 한 10배 정도 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 그 사업을 낙찰받은 게 우리나라 또한 그 그룹인데요.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분당에 10배 되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금을 잘 안 치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들이 계약을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만 이제 그냥 수령하고 더 이상 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겼어요. 예. 이것은 중동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왕실의 입김이 굉장히 큽니다. 예. 계약서보다도 왕가의 입김이 더 큰데요. 예. 그쪽에서 이 계약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판단이 들거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 예. 우리 기업이 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낭패를 겪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예, 몇 번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네. 이번에도 이 어떻게 보면 큰 숙제를 빈살만 왕세자가 전 세계에 제시를 한 거고요. 예. 저 라인이라는 저 도시를 정말 건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익까지 남겨야 되는 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약서의 문구를 자세히 보고 예, 점검하더라도 또 다른 이제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관계 설정도 중요한 나라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무튼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그 침체를 빨리 극복했었을 땐 누군가가 과감한 소비와 투자를 해줬던 적이 많습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서는 중국이 대규모 소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그 덕분에 빨리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IT 붐이 2000년 초반부터 일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런 대규모 소비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나 국가가 어디 있느냐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바로 이렇게 중동에서 탈석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제2의 중동 건설 붐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제2의 중동 특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추웠습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서울과 서해안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아침 출근길. 거리 풍경은 하루 만에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긴 패딩에 두꺼운 외투는 기본, 목도리에 장갑,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워가지고 핫팩도 들고 나오고 너무 추워요, 요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9도, 전날보다 17도나 낮았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에 머물렀습니다. 설악산은 영하 17.5도까지 떨어졌고 파주와 철원도 영하 8.9도를 기록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5도에 달하는 강한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급격하게 추워지며 11월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정도였는데 서울도 비슷한 수준의 추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한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력 한파 속에 서울에는 밤사이 눈이 흩날렸습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늦은 첫눈입니다. 이어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낮부터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빙판길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3컷.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한겨울 날씨에 남쪽 제주도의 한라산에도 첫눈이 내렸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새벽부터 눈이 날리며 나무마다 눈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지난해보다 22일이나 늦게 찾아온 올해 첫눈은 2010년 이래 가장 늦은 첫눈이라고 합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7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윗세오름이 영하 7.9도, 진달래밭은 영하 7.1도를 기록하는 등 한라산은 지금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강풍으로 인해 부분 통제된 곳이 있는 데다 눈이 얼어 미끄러우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이나 난로 등 난방기구 많이들 꺼내셨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해마다 겨울이면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전기장판. 오래 보관해두었던 전기장판을 꺼낼 때는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전원 코드엔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 접으면 내부에 열선이 꼬이거나 구부러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열기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멀티탭에 여러 개의 난방용품을 동시에 꽂아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열기를 사용할 땐 주변에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외출할 때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한지한일까요? 이렇게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얼음이 든 커피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엔 차가운 음료 조심해야 합니다.
혈관은 기온이 낮을 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수축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거나 얇은 옷차림으로 다니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혈압 상승으로 각종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올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에서 2월 사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달보다 10에서 25%나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할 때 보온이 잘 되는 옷과 장갑 등을 착용하고 따뜻한 음료나 음식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네, 뉴스에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전통 가명극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우리 유산으론 지난 2020년 연등회에 이어 22번째인데요. 신문제 등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탈춤이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이런 주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과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탈춤은 북청 사전으론 봉산탈춤, 동네 야류 등 국가 무형문화재 13개와 시도 무형문화재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춤과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내 BTS 무대 등 현대 예술에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탈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 또 보편적 평등의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아주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한국 탈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춤은 참 좋구나. 내가 나온 김에 춤이나 한번 추고 놀다가. 이번 탈춤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은 판소리, 김장문화, 씨름 연등회 등 22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평양 냉면 풍습도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이번 겨울 재유행이 정체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사흘째 한 주 전 같은 요일보다 신규 환자가 줄었고 감소폭도 커졌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1까지 내려와 유행 확산과 억제를 가르는 기준인 1에 근접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5주째 중간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유행 규모는 정체 양상을 보이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 하루 평균 300명가량이던 위중증 환자는 넷째 주에는 460명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주 연속 30%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소 증감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환자 증가세가 유지될 거라며 원래 계획대로 하루 신규 환자 20만 명 수준까지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변수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BA.2.75의 하위 변이 BN1이 7.7% 검출돼 현재 우세종인 BA.5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에 대한 감시는 항상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도 당국과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 확산하는 바이러스가 대부분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만큼 현재 접종 중인 개량 백신으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곤경에 빠진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광저우와 미국, 캐나다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가 다수 포함된 시위대는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특히 지난 24일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A lot of protests, occurred in China.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the zero COVID policy, and some Chinese, died for the such kind of policy. 미국 뉴욕에서도 반중국 시위가 열렸습니다. 백지와 함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담긴 종이와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I am seeing Chines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how I wish them the b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중국 안에서도 지난 주말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경제도시 광저우 등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불법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한국 기업의 공장으로는 처음으로 SK 실트론 미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중국 공급망에 인질이 되지 않겠다고 중국에 날을 세웠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 실트론 SCC 미시간 공장을 찾았습니다. 2020년 설립돼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And I also want to thank the leaders of SK Siltron, CSS, and I met with some of their folks as well in Korea. They're a first-rate operation, and they're going to create a lot of good-paying jobs here, Rev.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의 공급망은 해외가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the supply chain. The difference is going to be we're going to make that supply chain available to the rest of the world, but we're not going to be held hostage anymore.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으로 여유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우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 글로벌 경제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교체 선수로 조커로서 투입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가나전에서 대표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거듭난 이강인 선수입니다. 16강 행에 걸린 포르투갈전에 선발 출전해 신라 같은 희망을 되살릴지 관심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수비수가 가득한 문전에서도 번뜩이는 볼터치와 개인기로 골망을 흔드는 이강인. 골키퍼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왼발 슈팅도 큰 장점입니다. 줄곧 외면받았지만 최근 프리메라리가 14경기 2골 3도움 활약 속에 극적으로 벤투호에 승선했습니다. 꼭 오고 싶고 꼭 뛰어보고 싶었던 월드컵을 뛰는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교체돼 들어간 조별리그 2경기, 번뜩이는 활약으로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가나전 투입 1분 만에 조규성의 골을 돕고 결정적인 프리킥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인 벤투호 해결사로 포르투갈전 선발 출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의 교체 투입 초코 역할은 정말 번뜩였고 포르투갈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지만 본인은 출전 여부는 감독의 몫이라며 승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대표팀 막내답게 꿈의 무대에서 1분 1초를 즐기고 있는 이강인. 준비한 것을 멋지게 보여주면 승리할 것이라며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공교롭게도 앙숙끼리 만난 두 경기에서 미국은 이란을, 잉글랜드는 웨일스를 꺾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첫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미국은 웃고 이란은 울었습니다. 미국은 플리시치의 결승골로 정치적 앙숙 이란을 꺾고 8년 만에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린 이란은 고배를 맞았습니다. SK 공장 방문 중에 승리 소식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최초로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만난 영국 더비. 레시포드의 멀티골을 앞세운 잉글랜드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64년 만에 돌아온 웨일스의 월드컵은 1무 2패로 끝났고 게러스 베일은 후반을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네덜란드에 진 카타르는 개최국 최초로 3전 전패 탈락했습니다. وتعويض ولكن الجاي يحسن ان شاء الله عندنا بطولات قادمه باذن الله والمنتخب ما قصر يعني سوى اللي عليه وان شاء الله الحمد لله الجماهير ما قصرت وصلت وشجعوا. 쿨리발리가 결승골을 넣은 세네갈은 에콰도르를 꺾고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과 잉글랜드는 세네갈과 16강에서 만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